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좌초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이른바 쌍권,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안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비열하다거나 안 의원 발언을 당권 욕심으로 치부하면서 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친한계가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가세했죠. 전당대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차기 혁신위를 곧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전당대회 구도는 인적쇄신 여부가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이건 저는 그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예.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네.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 국민들께 그 와닿고 소위 말하는 그 투권 분들을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게 맞냐 제가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두 분의 현역 의원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복 의원님, 지금 혁신위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지고요. 혁신위를 출범시키려고 하다가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다고 좀 보셨어요? 남의 당 문제라서 뭐 왈가왈부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예. 3년 전에 저희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한참 동안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패배 늪에서 벗어나려면 예. 결국 한참 동안 어떻게 몸살을 심하게 앓고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선거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때만이 제대로 된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그저 대선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고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이다라고 예.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용납하지 못하는 또 한쪽에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이 계신 것이고 예. 이 갈등이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예. 이런 그 명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의 혁신을 하려면 우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비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여기에서부터 바로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인적쇄신 문제인데 그 근거가 그겁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 교체 파동을 언급하면서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오히려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때 당시에 그 후보 교체 단일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먼저 이 사안과 관련돼서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사실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를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예. 이 상황이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국민들한테 그다음 우리 당원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상당히 예. 많았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인적 쇄신을 요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기한 시점과 관련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시점이요? 있어요. 시점이. 예.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말 사심없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큰 감동을 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야, 다시 보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혁신위원장을 맡는다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사전에 원내대표와 조율이 없었다는 것 자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혁신에 대한 동력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혁신위원장, 혁신을 추진하는 위원장이
사퇴를 한 거면은 혁신위는 일단은 자초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권영세 의원이랑 권성동 의원이 이제 SNS지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게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좀 당에서 보고 계세요? 아쉬운 거죠, 그것도. 물론 안철수 의원은 두 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언론이 다루는 과정에서 딱 두 분으로 적시가 됐던 예. 거고요. 그 부분들이 두 분이 느끼기에는 좀 불쾌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할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두 분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는 과정을 보면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당에 끼어질 위기 속에서 사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가 사실은 좀 맡아달라고 부탁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공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시점에서 어떤 개인이나 계파의 평가를 가지고 인적신설을 조건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하게 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개인적인 대화의 부분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뭐 임 의원께서는 당내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두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혁신위원장을 못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로 됐는데 바로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얘기한 것 두고 이거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은 현재의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도 친윤이 만들어놓은 체제인데 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려면 그만큼 권한을 줘야 되는데 예. 실제 혁신을 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친윤 그룹들을 혁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인데 예. 이제 그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권영세, 권성동 두 분 같은 경우는 당권에 욕심 있는 사람이 잔수 부린다. 예. 차라리 혁신위원장 맡지 말고 바로 출마하면 됐지. 왜 그러냐라고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예.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그냥 정치적 공격으로 이렇게 무마해버리는 예.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전당대회 내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뭐 한동훈, 김문수 두 분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친윤을 대리해서 누가 출마할지도 아직 불분명한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런 갈등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3년 전 저희 민주당도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교체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런 갈등들을 그저 뭐 반사이익을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역사적으로 지난 대선과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정돈된 가운데서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좀 보이면 우리 정치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안정되고 국회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 의원께서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나가기 전에 사전 포석으로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고 당을 위해서 진짜 선당후사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때 평가가 좋았군요.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원내대표 그 당 지도부와 사전에 그 혁신위원장을 맡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하고 조율을 왔습니다. 하죠. 그런 예. 이런 해프닝이 안 일어났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행보가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예, 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과를 하면서 혁신위원회를 조만간 좀 띄우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있었던 전당대회 전에 혁신위에서 어느 정도 성과,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송원석 비대위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세요? 송원석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하는 것도 안타깝다. 예. 그래서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전대에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컸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자초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다시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위원을 임명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지금 한 번은 이렇게 자초됐지만은 계속 최초의 계획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전대에 좀 붐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 우리 당이 혁신해야 될 방향과 아젠다들을 혁신위에서 제기를 하면은 예. 그걸 후보들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공약화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 과연 동력이 있을까? 혁신위원장을 누가 하려고 할 것인가? 예. 위원을 누가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간도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차라리 후보들이 혁신과 관련된 정책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이 설득을 하면서 당원들한테 평가받고 평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는 분이 자기가 약속한 부분과 관련돼서 지키는 그런 예.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물어보니까.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혁신위는 전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 예. 민주당에서도 혁신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예. 큰 방향으로 어느 특정 그 당내의 특정 세력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의 나의 당,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이게 보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혁신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당 대표들 또 출마자들에게 맡기면 이것이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부합되는 혁신안들을 내놓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것들이라 예.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세력을 뛰어넘는 특정 뭐 후보들을 뛰어넘는 국민의힘의 혁신안들이 나와주는 게 국민의힘의 정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3년 전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8월 중순 얘기가 8월 19일 확정이 됐습니까? 그 예. 8월 19일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혁신위하고 전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이 인적 쇄신의 문제가 전당대회에 이게 후보들이 기치를 걸면 하나의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들이 좀 잠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임 의원께서는 김문수 전 후보 지금 거론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 뭐 여러 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관심은 그 두 분인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 네.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출마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예, 그때 이제 대선 끝나고 우리 선거 관련된 해단식 할 때 발언한 내용을 보면서 당권 도전의 의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후보와 관련돼서는 지금 좀 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조경태 후보가 그래도 한동훈계로 분류가 됐었는데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또 한동훈계 의원들이 그 SNS라든가 이런 데서 발언하는 걸로 봤을 때 가능성은 50대 50인데 하여간 변수들이 많이 생겼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장고라고 볼 수도 있고 꽤 긴데 고민이 임 의원께서는 뭘 고민하고 있다고
원래 그 출마를 할 때는 당연히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당 대표로 되었을 때 내년 지방선거가 주 타켓이 될 거고 예. 거기에서 어떤 성공 가능성 이런 것까지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새로운 당대표는 지방선거의 승리 여부가 평가로 받는 거죠. 그게 성적표죠.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다음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뭐 김문수 후보야 어느 정도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제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시작도 못 해보고 이제 패배한 지난 총선과 본인이 직접 이끌었던 또 지방선거에서 2번 패배하는 예. 이런 그 일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라 차기가 막힐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패배하는 사람에게 누가 맡기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굉장히 좌고우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용태나 김재섭이라고 하는 아직은 덜 다듬어졌지만 그래도 특정 진영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정치인. 그러면서 전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 우리 임 의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TK 정치인들이 사실상 모든 걸 다 끌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정치가 좀 격해져요. 그리고 TK에서는 그렇게 격하게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이렇게 진영 간 골이 깊어져 가는데 예. 저는 김용태나 김재섭처럼 청년 정치인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예. 그냥 비대위원장 임명되는 이런 잠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기간을 두고 당의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 이런 적임자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좀 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예. 해봅니다. 아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전에 안철수 의원이 SNS에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같이 전당대회 출마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 임 의원께서는 젊은 정치인, 아예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취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약에 나가면서 확장해야 될 부분이 중수층 아니겠습니까? 예. 중도층과 수도권과 청년 이 부분들과 결국은 교감하면서 세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치는 또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돼야 되는 문제가 예.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뜻이 있는 젊은이라면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출마 의사를 밝히고 도전해 보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초선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지금 호남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남 살이를 전국 전주에서 시작해 오늘로 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전라도의 소리인 전국이 소외의 상징이 아닌 성장의 중심으로 북쪽 서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흔들리면서 피는 꽃처럼 젖으며 피는 꽃처럼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모두 국민들 덕분이고 우리 광주 시민들 덕분입니다. 지금 두 후보 모두 호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기엔 결국에 이 승패는 호남 민심이 좌우하기 때문인가요? 저희가 이제 권리당원의 비중이 전체 투표에서 55% 예.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가 이제 대의원 그다음에 국민 여론 뭐 그러는데 그 권리당원 가운데서 호남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것이 곧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이제 그분들의 표를 많이 얻어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판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 호남을 담당해 가지고 호남 구석구석을 뛰었어요. 그랬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당 대표 역할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제 골고루 뛰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박찬대 후보가 상대적으로 호남에서는 덜 뛴 거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지금 5일 동안 연속적으로 호남살이 이런 이름으로 마을에 관해서 자면서 직접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과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는 이런 이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이제 호남에서 시작해서 관건은 이제 수도권에서의 대세를 누가 쥐느냐 저는 이것이라고 보고 현재는 두 후보 모두 누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 팽팽한 상태라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러다가 혹시 분열되는 거 아니냐 벌써요? 그러면 큰일인데 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후보들이나 지지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일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밑에서는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둘 다 이른바 찐명, 두 명 다 찐명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저는 걱정이 좀 있어요. 두 분이 다 이른바 찐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세게 부딪히면 나중에 이게 주류하고 비주류로 나뉘면 어떻게 되지? 그 과정에서 왜 조정이 안 됐을까? 누구 편을 이렇게 들고 나설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려 다니다 보면 나중에 예전에 있었던 주류 비주류 이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후폭풍이 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임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두 분 다 지금 찐명이라고 그렇죠. 지금 네. 분류가 되는 분끼리 지금 경쟁하고 있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 것이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지금 한 달 좀 지난 예. 상태에서 당연히 당의 대표를 친명해서 가져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명 쪽에서는 나올 놈들을 못 내는 것이고 친명 중에서 정말 자기가 친명이고 또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래 친명에서 나오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지 예, 않겠어요. 예. 비명에서 나와서 승부수를 그렇겠죠. 띄우기가 쉽지 예, 않은 예, 거죠. 예. 그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물밑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심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복귀한 의원님도 좀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당연히 그건 우려를 해야 되고 우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아마 수면 밖으로 드러날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을 했잖아요. 그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시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진 거는 정치의 생리상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의 문제지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저는 민영배 의원님과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명이죠. 다 친명. 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선출을 해냈고 예.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당원들에게 돼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을 누가 나서서 조정했다라고 하면 밖에서 볼 때도 혹시 보이지 않는 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그래서 당도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다 친명이고 그 친명 가운데서 우리 민주당의 진로를 어떻게 앞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냐. 첫 번째는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성과 대통령과의 상호 조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그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대통령과는 다르게 민주당에서는 좀 더 나은 개혁 과제들에 대한 어떤 추진 이런 역할 분담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두 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민주당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지 저는 서로 그 자기의 노선을 갖고 당 노선을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선의의 경쟁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작동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3의 당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이제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청원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선 끝난 다음에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당 체계화한다고 이제 프로그래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당 대표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해야죠 그거는. 아마 국회가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청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선에서 패배한 날 이준석 의원이 바로 지방선거 얘기를 했죠.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임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혁신당의 저런 뭐 확장성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번 뭐 대선 과정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저는 절반의 성공을 했다. 절반의 성공. 이 정도로는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40대에 그죠? 보수 진영에서의 특정 계층이나 분야 인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하는 부분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싶고,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이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범보수 차원에서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보물이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당대회 그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특히 중도층, 수도권,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요게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그 표를 앗아가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응들도 당 차원에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명청원인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이거를 수면 위로 올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경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원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공개적인 토론 자리에서 저렇게 저급한 표현을 아무리 남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성희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국회에서 만약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화설에 이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또 올 수가 향할 수 있는 이러한 걱정이 또 돼요. 근데 실제 제명 처리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가 또 정쟁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전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어떤 그 어려움을 민주당 혼자 쓰지 말고 국민의힘도 같이 좀 보태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25% 상호 관세를 적시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먼저 공개를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일단 영상 보고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And then here we also have another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s well.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But essentially, that's the way it is right now. Yeah.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인게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강요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고 또 우리도 거기 대응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엄밀히 보면 원래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한 20여일 정도 뒤로 물러준 겁니다. 그 사이에 뭔가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의도인데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급하게 지금 미국에 가 있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정상회담의 탑다운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먼저 복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이제 원래 7월 8일까지가 최종 시한이었었고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에 약 한 20여일 정도 내에 추가 협상의 가능성은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틈을 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저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의 시기도 아니고 내용을 좀 내용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리더십 부재했던 그런 시기에서 불과 선거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우리랑 우방이다라고 한다면 동맹국의 그런 국내 사정들은 조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맹국이라고. 이거를 전체 그 관련된 국가들에게 동일한 예. 서한을 보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은 신경 안 써.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예. 전 제대로 된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맞는 자세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서운할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서운할 거예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 전 세계의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우려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그걸 피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미국과의 현명한 협상을 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 없고 외교부 장관도 아직 없고 그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의 주요 참모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이외에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분위기를 미리 잡아놓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탑다운 방식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만 글쎄요.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응할까요? 그리고 설령 응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의 정상은 굉장히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상대 국가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부담을 주는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위라 저는 지금 미국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전 세계 리더하는 국가로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옳은 모습인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복 의원께서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관세 정책, 트럼프가 계속 강조해왔던 거 좀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복경 의원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국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장관도 아직 임명하는 상태에서 답답하다.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좀 바쁘셨더라도 가서 트럼프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거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자회담에서 양자회담은 부담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무슨 발표를 해야 될 부담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상견례로 보고 또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자리가 안 만들어졌고 지금 8월 1일 지금 기한을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참으로서 풀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두 번째 가 있고 안보실장이 지금 가가지고 루비오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하고 풀어낸다고 하는데 사실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얻어오면은 제일 잘 얻어올 수 있는 게 8월 1일 이전에 7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고 성사해내고 그다음에 그 양 정상들이 어떤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원바스켓으로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지금 그나마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의 날짜를 잡고 두 정상이 만나서 무언가를 얘기해 보는 방법. 예.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토에 안 간 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좀 하시고 계신데 나토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안 갔고 호주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나토에 참여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그 방위비 GDP 대비 5%를 약속하는 이런 집만 지는 이런 결과였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갔었다라고 하면 그 내에서 다른 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방위비에 대한 짐을 지고 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우고 지금은 여야가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국익에 부합하게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어낼까라고 좀 지혜를 모아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늘 이렇게 이면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갔으면은 GDP 대비 국방비 5%를 아마 부담으로 가져왔을 것이다. 한국의 그런 요구가 시간의 문제지 안 오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지금 미국은 그걸 결심하면서 방위비와 관련된 역할 분담에 대한 비용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미리 부담 없을 때 가서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우리의 제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부담이 없는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걸러왔으면은 관세 문제를 푸는 데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국방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국회사는 뭐 딱 한 분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 정은경 장관 후보자 남편에 대한 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 부처가 국민의 삶이라는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복 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거, 이거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의혹은 뭐가 있어요? 지금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남편의 스탁옵션 임란주에 대한 부분을 재산 신고에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 코로나19 당시에 질병청장을 했나요? 했던 그 후보의 남편께서는 그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도덕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청문회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 청문회도 지금 10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료를 5일 이내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료를 안 줘요.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이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증인 문제도 그때 있었고 그래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사례들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들이 장관 청문회에서도 또 일어날까 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여당께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내줘서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좀 검증되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타겟입니까? 이게 이제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그때
민주당의 공격과 국민의힘의 방어 똑같이 거의 똑같이 김민석 총리 때 반복됐었거든요. 그렇죠. 왜 자료 안 주냐, 뭐 하냐, 과거의 관례에 따랐다. 예. 아마 그런 똑같은 모습이 이제 14일부터 진행되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보여질 것 같은데 저 두 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저는 내용은 뭐 세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저 두 가지의 의혹들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 예. 라는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 과정에서 왜 추가 자료를 안 주느냐, 뭐 못 주느냐 이런 논쟁은 계속해서 전 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의 신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지도 좀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거의 60%대의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하니까 예. 이때 좀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자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못 고쳐왔으니까 청문 제도를. 저는 설령 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은 지금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예. 이재명 정부 5년이 지난 다음 정부 때부터는 그 청문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탈탈 털리는 이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로 모시고 싶어도 거절하는. 예. 아니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이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고 다녔는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가족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청문 제도이기 때문에 좀 수술해야 맞다. 이 얘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엠벤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특검보의 브리핑을 받습니다. 오늘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속도,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를 한 거예요. 강제 수사에. 맞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이어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밀어줬다고 주장했던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례적인 부분이 현역 의원인 윤상현 의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내용이죠. 윤 의원은 이 의혹이 제기됐던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의원이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특검이 출발하고 현역 의원의 압수수색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고은 변호사님, 강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거는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입증할 만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그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상현이에게 전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에 윤상현 의원도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녹취 파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어떤 물적 증거로
확보할 정도의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현역 의원이지만 이러한 물적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만큼은 소명이 된 것 같고 연결고리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되겠죠. 근데 김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은 현역 의원이에요. 무언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서 불체포 특권이 있고 국회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동의를 얻어서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장 심사 절차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으로서도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고은 변호사님,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직 의혹을 조사하면서 압수수색 대대적으로 했어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공천 개입 의혹을 또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쟁점만 16개입니다. 예. 한 가지가 모두 끝나고 두 번째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사 착수 속도를 보면요.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쟁점부터 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까지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인들의 소환 조사도 필요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해야 될 범위와 대상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초반부터 빠르게 압수수색을 해서 이 물적 증거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 수사의 범위나 양이 상당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특검팀의 수사 초반부의 2호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뭐 나오긴 했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막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랬기 때문인데 강혜경 씨 이제 참고인 조사 출석을 조율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아예 뭐 특검 출범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김준우 변호사님, 결국에는 특검에서 명태균 씨도 조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범죄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주변 참고인들과 뭐 제보자 그리고 관계된 인물들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참고인 혹은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강제적으로 이제 소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정 조율을 해서 이제 협의하에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순서는 사실 이 부분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 의혹에 개입했느냐 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인 수사부터 하고 최종적으로 부르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특검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란 특검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것은 이 해당 특검을 이끄는 리더죠. 이 특별 검사의 성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이 특검이 이끌기 때문에 조금 더 급진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치고 나가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입니다. 충분한 입증과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 확인 그리고 조금의 보충 수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좀 가능하고 강제 수사까지 돌입할 수 있는 반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쟁점 그중에서도 가장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을 초반부에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주변부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서 이 분석을 하고 이후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이 각 쟁점별로의 또 특수성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법과 속도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특검에 소환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뭐 계속 소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과 양용호 사단법인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장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는 주가 조작 관련 작은 변동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양 회장을 상대로는 2023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포럼을 추진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주로 묶여서 주가가 좀 크게 뛰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네, 특검은 내일은 정창래 삼부토검 전 대표를, 모레는 이일준 대주주를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 역시 참고인들 주변 사람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정점으로 가는 순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도 VIP 경로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먼저 브리핑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르는 사람들 순서를 보면은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김계환 전 사령관 왔죠. 이제 다음에는 김태효 전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는 11일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금 보신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회의 이후에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까지 좀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유지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실로 넘어간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네, 일단 이 VIP 경로설의 핵심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0일 오전에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듣고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로를 했고 이것 때문에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됐고 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 이게 VIP 경로선의 핵심이잖아요. 이날 이 회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조사로 보입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김태효 전 차장이 해당 회의에 배석을 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 조사했고 이제는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이 변호사님 혐의를 입증하려면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못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사람이 못 들었다라고 진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 특검과 같은 지금 수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 가지고도 내란 특검에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도 회의 참석자들을 국무위원들 모두 소환해서 조사해서 불렀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VIP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2023년 7월 31일에 있었던 그 회의 참석자들의 대부분을 소환하게 되면 누군가는 진술을 거부하겠지만 누군가는 입을 열고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의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 이후에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 있었던 대통령실의 회의부터 복귀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대통령이 화를 냈다면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았었는데 키맨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제 뭐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조사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물어보는 말에 어떤 예스든 노든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무조건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진술이 0이잖아요. 당연히 0에 비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아예 안 한 것보단 그렇습니다.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혐의 입증에 뭐 유리한 방향이든 혹은 부인해서 불리한 방향이든 어떤 진술이 있을 것이고 그 혐의 입증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 진술을 토대로 다른 추가 조사를 하거나 혹은 뭐 대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바로 내일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질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상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못된 보도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내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나갑니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예. 다만 지난 1월 때처럼 직접 변론에 나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심리는 남세진 영장 정담 판사가 맡게 되는데요. 신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신문이 종료 후에 인치 장소라고 합니다. 인치 장소를 두고 뭐 검찰 내 뭐 공간이냐 아니면 서울구치소냐를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란 특검에서요 서울구치소가 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심사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대기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차 때는요 김주현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뭐 소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피의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심사 결과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이게 결정적으로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뭐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 본인은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피의자 본인이 원래 그런 이제 최종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지난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부가 됐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구속 그 여부에 이제 직접 진술 여부가 요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조건 하고 안 하고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이라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이 구속 요건이 충족이 돼야 발부가 되는 것이고 그 구속 요건을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뭐 증거인멸 염려라든지 아니면 범죄의 중대성 소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변호인이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겠죠. 예, 서울구치소로 인치된다는 거는 이거면서 이제 심사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제법 길 거란 예상도 있던데요. 그 심사 시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중에는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다음 날 새벽 중에 나올 가능성. 하루 넘겨가지고. 네, 하루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일단 실질 심사 시작 시간 자체가 오후잖아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처음 서는 게 아니죠. 이전에 서울 서부지법에 섰을 때도 변호인들도 이제 변론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을 40분간 구도 변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아마 2시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 6시는 넘어서 전 끝날 것 같아요. 끝나게 되면 판사도 이제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이후에 이제 기록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정안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날 새벽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서울구치소 내에 임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를 듣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1차 구속영장 발부 때 서부지법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세진 부장판사가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남세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차분한 성격의 판사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정치색이 옅고 또 재판만을 담당해 와서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판사가 누구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실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나요? 사실 어떤 판사가 되느냐 또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영장 발부일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들 대부분 신중하고요. 대부분 꼼꼼하게 영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남 판사가 그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판사다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까다롭게 본다? 네, 이 지난 3월에 20억 원대의
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이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했는데요. 이때도 역시나 구속의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했던 이 대진현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는데요. 이때도 이 구속의 사유 그리고 구속의 상당성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무원 사건에서도 영장 발부한 예가 있는데요. 이 현직 경찰 간부가 이 수억 원대의 이 금품을 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라면서 받았던 사건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라면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꼼꼼하게 보는 성격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찌됐든 사안별로 볼 수 있는 구속 사유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도망할 우려 관련해서 법을 경시하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수사받아야 될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사의 초반부에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이유로는 지금 구속시키지 않으면 다른 관련된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해서 수사 진척에 굉장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소명이 돼야만 현재 시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 특검만 나를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랄지 최상병 의혹 관련해서도 다 내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구속될 경우 피의자 방어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내란 특검이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의 수사에도 다른 참고인들의 인적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영장 발부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변호사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체포영장 기각됐으니까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까? 네, 그런데 체포영장 기각과 구속영장 기각은 시기도 다르고 절차가 뭐 더 복잡하거나 이렇다기보다도 그 이후에 추가 혐의점들이 이제 그 추가가 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과연 이제 구속의 사유를 인정될 정도로 많이 소명이 됐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뭐 증인 회유라든지 이런 정황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혹은 비슷한 판결이랄까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 관련 소식인데 지금 아주 뜨겁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산 정윤이랑 등산 오늘 버킷리스트는 성공했습니다. 너가 산 정상에 2번이나 왔어. 그럼 이제 일단 여기 바람 부니까 내려갈게요. 이시영 씨는 올해 초에 이혼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어오면서 지금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혼 소식을 전한 지 4개월 만에 또 다른 소식을 전했는데 다름 아닌 둘째 임신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전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시영 씨에 따르면 결혼 생활 중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둘째 아이를 준비를 했었고 전 남편과 법적 관계를 정리할 즈음이 됐을 때 배아 이 냉동 보관기 관이 있는데 이게 거의 끝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목에서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 남편은 이시영 씨의 배아 이식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시영 씨 본인만의 결정으로 이식을 해서 지금 임신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 준비는 이제 부부였을 때 같이 준비를 했는데 배아 이식은 혼자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뒤에서 법적인 문제 짚어보고 일단은 시험관 시술을 하려면 이 배아 보관이라는 걸 해야 되나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시영 씨가 결혼을 언제 했는지부터 조금 타임라인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7년 9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첫째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요. 이시영 씨의 사례를 보면 이번에 배아냉동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걸 앞두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잖아요. 국내에선 체외 수정으로 생성된 배아를 최대 5년까지만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이후엔 폐기를 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배아 보관을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 20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시영 씨의 출연 작품 목록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2018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해도 쉰 해가 없더라고요.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여배우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이게 또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배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식하는 타이밍을 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잡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시영 씨는 전 남편과 법적 관계를 정리할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 관계가 이제 이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혼자 키우겠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이거를 왜 공개를 했나에 대한 의문이 뭐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네, 이시영 씨가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요, 앞으로 이제 쓸데없는 어떤 오해나 추측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밝힌다라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시영 씨가 이혼했다라는 건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면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했는데 이시영 씨의 배가 불러오고 산부인과에 출입한다라는 어떤 파파라치 사진이 찍힌다면 여배우로서 이게 또 심각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위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자신의 팬들과 국민들께 미리 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의문점이 있죠. 배아 이식 과정에서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남편이 된 이 남성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한데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 전 남편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첫째가 있어서 자주 교류하면서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한 뒤에 자신의 아이가 생기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어요. 먼저 이고은 변호사님, 이렇게 상대방이 당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아가 있어요. 나 혼자 이거를 이식하는, 임신하겠다 결정이 가능하느냐는 거거든요. 그 생명윤리법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생명윤리법상 일단 배아를 이식하는 결정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당 법령을 좀 살펴보면 배아를 생성하려면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정자와 난자를 채취를 할 때, 즉 배아를 생성할 때는 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할 때는. 그런데 생성이 된 이 배아를 이식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 이식을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이시영 씨가 뭐 물게 되거나 이런 것이 현행 이 생명윤리법상에는 어떤 법적 책임 규정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전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거를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은 아버지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역할을 양육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느냐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혼외자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친으로서, 부친 스스로가 인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이나 이시영 씨가 이 남편에 대해서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지가 되어야만 법적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이랄지 상속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검색도 해보고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이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이시영 씨는 나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훗날 이시영 씨나 아니면 이시영 씨의 둘째 아이가 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는 난 더 이상 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나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절로 다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 소송에서는 남편이 이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나의 배아를 이식시킴으로써 나의 재산권도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선택권, 헌법상의 기본권도 이 아버지로서 침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지청구 소송을 했을 때 그 판결 결과가 이 부친에게 유리하게, 이 남편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 공방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변호사님도 굉장히 지금 희귀한 케이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전 남편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겠다 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주장을 해서 전 부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또 불법 행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아 이식을 하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위법한 행위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서 아까 규정을 어긴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툴 실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송까지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정말로 그 아이가 내 아버지임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내가 상속받고 싶습니다. 라는 상황에 처한다면 법적 공방이 그때는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뭐 그냥 사례를 얘기하면 이시영 씨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김준 변호사님,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겁니다. 근데 부모는 이미 이혼한 상태고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는 현재 혼외자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성도 어머니인 이시영 씨의 성 이 씨를 따를 가능성이 큰데 사실 이제 우리 뭐 민법에 친생자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그러니까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혼을 했고 아마 이제 언제가 출산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생 추정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시영 씨의 이제 성을 따를 것으로 보이고 혹시 나중에 인지가 되면 그때 성을 이제 바꾸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지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아이 본인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어머니 혹은 검사가 청구한다든지. 근데 인지라는 것은 결국 내가 당신의 아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을 해달라는 확인해달라는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인지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 아이는 법적으로 내 아이가 맞습니다라고 해주는 것이고 인지를 청구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인지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나 아이 본인이 보통 하게 되죠. 그러면 이시영 씨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뭐 임신 중에 이혼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례하고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호적이나 이런 문제들도? 이 호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임신 중에 이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생 추정 규정이 있어서 임신하면 보통 이제 10달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임신 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임신 시점이 이혼 직전과 거의 겹친다고 하더라도 300일 내에 출산이 되면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친생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르네요.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임신 호적에는 아마도 이시영 씨의 가족관계 등록에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울 수도 있겠지만 이 배아를 보관하고 있는 부부가 있을 테고 그거는 이게 법적으로 5년, 최대 5년이라고 하면 그 전에 뭐 폐기한다거나 이혼과 동시에 이런 규정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것도 다 생명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배아의 보관 기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5년 미만으로 할 때는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은 가능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긴 기간으로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이 자녀 배아라고 해서 배아로 쓰이다가 남은 자녀 배아에 대해서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배아 보관 기간은 5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시영 씨가 임신을 혼자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찬반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론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린 상태인데요. 이시영 씨의 선택을 응원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응원한다는 쪽에서는 온전히 본인 아이로 키우겠다는 거 아니냐, 응원한다. 그리고 일단 시술할 때 동의했으니까 뭐 이식해도 상관없나 보다 이런 반응을 보인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아이 생각을 정작 안 한 것 같다. 이제 그리고 이게 상대 동의 없이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배아를 보관할 때야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겠지만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아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건배님,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 입장에서 동의 없이 임신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사후적으로 뭐 동의를 얻어내긴 했지만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 규정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이 관련 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저도 사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거든요. 법조인으로서도.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입법상의 어떤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부의 위치에서 배아 생성에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보관을 함에 있어서 이혼한 경우에는 각자의 동의를 듣고 폐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다시 있게. 판단을 받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남편이 굉장히 전 대인배 같거든요. 반대했는데도 그 배아를 어쨌든 자신의 전 부인이 이식을 했고 현재 아이를 임신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로 책임 다하겠다라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방의 이혼한 상황에서는 일반이 원할 때는 폐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 법적인 구제 절차가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가 끝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는 정도, 이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보면은 이게 기존의 사회관념을 조금 흔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뭐 발견되기도 했어요, 연예계에서는. 네, 맞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출산은 하는 이른바 비혼 출산 형태의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 김용건 씨의 경우에는 70대의 나이, 정확히는 75세의 혼외자 늦둥이를 봤습니다. 이때는 또 아들인 하정우 씨가 또 배우로 유명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케이스이긴 한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김용건 씨가 출산을 반대했었는데 이후에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출산 후에 친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호적의 아이를 입적시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예능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늦둥이 아들을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지난해 말에는 혼외자 스캔들로 굉장히 충격을 줬던 배우가 한 명 더 있었죠. 정우성 씨 얘기입니다. 모델 문가비 씨가 아이를 공개했는데 친부가 정우성 씨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 정우성 씨 역시 공개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송인 사유리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0년에 일본에서 정작 기증을 받아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싱글맘이 된 건데 이걸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유리 씨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아이가 본인이 아버지가 없는 것을 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에겐 아빠가 있는 게 최고인 것 같다라면서 정자 기증 방식의 출산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사유리 씨 사례가 좀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자 기증은 법적으로 안 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이 생명윤리법 24조에 보면요. 배아를 생성, 그러니까 이 정자와 이 난자를 채취해서 배아를 만들 때 그 일방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까지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에 대한 기증자나 난자에 대한 기증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유리 씨가 언론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미혼 여성이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내가 해외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이 산부인과 학회 보조 생식술 윤리 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시험관 시술은 부부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미혼 여성이 이것은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이다라고 지금 문제를 삼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4월에 이 국민권익위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권고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하지만 이 난임 부부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많은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김진우 부사님 또 하나 이제 비혼 출산과 관련해서 뭐 상속 관련해서 유류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정우성 씨 사례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요. 또 예를 들면 뭐 홍상수 감독 그 배우 김민희 씨 관련된 사례도 그렇고 사실 이 우리나라 민법이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상정해서 이제 그걸 전제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현대화가 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많이 뭐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법으로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특히나 이제 배아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 발전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중간에 보완을 해주고 아니면 추가 입법을 통해서 좀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우려를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시영 씨가 뭐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모성애가 뭐 상당한 모습을 좀 여러 차례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주목받았던 게 아이를 업고 히말라야를 등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이가 또래보다 말라서 가능한 일이었고 아이가 대부분 걷고 뭐 위험한 부분에서만 본인이 업고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시영 씨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 또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려 학비 6억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력만 든든한 엄마가 아니라 재력까지 든든한 엄마인 것 같은데 물심양면으로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13층 건물에서 10대가 투신을 했는데 그 밑에 지나가던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또 모녀 관계고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쿵 하고 차에 처음에 친 줄 알았어요. 차 뒤에가 학생 한 명이 쓰러져 있길래 급발진하고 살짝 쳤는가 보다 그러고. 경기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낮 2시 반쯤에 경기도 광주의 한 13층짜리 상가 건물 아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성이 몸을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거리를 지나던 시민 3명을 덮치게 됐습니다. 45세 엄마와 11살 딸, 23살의 남성 위로 여성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일로 11살 소녀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고요. 소녀의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20대 남성은 어깨를 다쳐서 역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녀 투신한 10대도 뭐 안타깝지만 이제 모녀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심정지 상태고 그럼 이건 투신한 10대도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투신한 18세 여성 같은 경우에도요. 심정지 상태로 이 40대 여성과 함께 병원에 이송됐지만 오늘 결국 사망 판정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길 가다가 당한 사고여서 이게 참 그 거리를 왜 가게 된 거냐 이거 따져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이 모녀는 어떤 상황? 일단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이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약봉투가 있었다고 해요. 딸의 이름이 적힌 약봉투였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봤을 때 모녀가 뭐 병원에 다녀오다가 이제 이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신한 10대 여성이 뛰어내린 시간이니까 오후니까 낮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무래도 10대 여성이 우발적으로 투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현장 주변에서 유서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 측이 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것으로 보이니 이 사고 경위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망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지 뭐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위에서 떨어지면 무게가 적더라도 상당한 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층에서 투신을 했기 때문에 이 10대 여성 몸무게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13층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무게와 높이에 비례해서 가속력이 붙으면서 이 모녀에게 가해진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1kg짜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 밑에 있는 행인한테 느껴지는 충격이 무려 이 4톤가량의 무게와 정면 충돌하는 것 정도의 충격이라고 하니까요. 예. 이 때문에 단지 길을 걷던 이 11세 딸이 바로 현장에서 직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피해를 당한 이 모녀 입장에서는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물건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혹은 직접 투신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고의로 이 지나가던 그 모녀를 덮쳐서 상해나 사망을 하려는 그런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지만, 다만 이제 뭐 과실로 인한 치상, 과실치상 이런 걸로는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사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행위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행위자의 뭐 가족이라든지 법정 상속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채무가 상속이 될 경우에 한해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예. 다음은 오늘 더위 소식인데, 오늘 서울 기온이 무려 37.1도까지 올라가지고 7월 상승 기온으로는 뭐 10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폭염특보가 내려졌어요. 맞습니다. 정말 뭐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너무 다시 더웠어요. 닫고 돌아와서 들어가고 싶은 정도의 날씨였는데, 그 더위를 뚫고 출근해야만 하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수치상으로도 정말 역대급 폭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더위였는데요. 서울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경기도 파주의 기온이 40.1도였습니다. 40도 넘는 데도 올여름 있었군요. 들어서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하는 지역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서울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경보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의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이 되는데, 이제 어제 발령된 것이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빨리 반영가 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열 질환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위험한데, 이건 결국 사망자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올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올해 이 온열 질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83%가 급증했다고 하고요. 또 현재 그 숫자만 보더라도 875명에 달하고, 그중에 사망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어제 이 전북 진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산행을 하다가 산 정상 부근에서 쓰러졌는데요. 헬기를 통해서 신속하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고요. 당시 남성의 고막의 체온을 측정했더니 무려 40.5도가 측정이 됐다고 체온이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경북 영덕에서도요, 이 등산 후에 하산하던 40대 남성이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고요. 이 경북 구미의 봉사장에서도 20대 남성이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서 숨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계속 더울 거기 때문에 이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 뭐 알고 계시겠지만 주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폭염 대비하는 방법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물, 그리고 둘째 그늘, 그리고 휴식입니다. 일단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수시로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시원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되도록 활동을 애초에 안 하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질병청이 당부했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꼭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면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고 자주 샤워를 하는 것도 폭염을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3가지입니다. 물, 그늘, 휴식. 7월 중에 상당히 빠른 더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상기후 탓일까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도 지금 40도가 넘는 폭염 때문에 날아다니는 3가지 열사병에 시달리고 새가요? 네, 반려견들도 산책하다가 졸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벌어지죠. 하는데요. 예. 최근 3시간 동안에 전기가 끊기면서 지하철이 멈춰서 승객들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승객이 지하철 창문을 망치로 부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는 잇따른 폭염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예. 1,500명이 대피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산림이 건조해지죠.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 이게 커지게 됩니다. 또 주말 사이에 미국 텍사스에서 호우로 사망자가 100여 명 이상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이상 기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하면서요. 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100년 만에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재난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텍사스 중부 지역의 커 카운티를 덮친 폭우 피해로 이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이 27명이 숨지기도 했고요. 또 주변 카운티까지 이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가 104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현지에서는 뭐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남반구는 북반구하고 이제 계절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선선한데 여기는 또 뭐 폭설 내리고 사막에 뭐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북반구가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을 예. 때 남반구에서는 10여 년 만에 폭설이 내리는 아주 진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지난 26일에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사막이네요. 곳입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되는데 건조한 사막은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날 이제 비 예보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눈이 안 오는 지역에 내리면 굉장히 그 생각보다 큰 재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인근 학교도 폐쇄가 되고 이런 이제 눈더미나 상사태로 일부 영역이 고립되는 이런 이상 기온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유진 아나운서 이 더위 언제까지 이러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뭐 기약을 할 수가 시작이죠, 없을 지금.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폭염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모레까지 이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